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의 문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는 사람과 자연에게 이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가 사람과 자연에게 이롭다면 그것은 저절로 이롭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시가 이로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얻어지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만 얻어지는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왼쪽 사진이 멕시코시티고 오른쪽에 이제 서울의 모습인데,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이 두 도시가 인구가 증가한 숫자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200만에서 900만에서 1000만. 그렇죠. 같은 사람의 숫자의 사람이 이제 살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대도시권이라고 해서 뭐 서울이면 서울하고 그 주변, 또 멕시코시티 대도시권이면 멕시코시티 그 주변. 거기는 뭐 200만 정도에서 지금 거의 2000만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두 개의 도시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이제 멕시코시티의 모습이라면 계속 이제 산 넘고 물 넘는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제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도시의 개발지는 점점 커지고,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자연 지역이 계속 잠식당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아무래도 이게 계속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장도 가야 되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쇼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다니는 길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차도 좀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체증 또는 환경 오염, 여기 같은 이제 석유 같은 이제 에너지 소비 이런 것도 많은 이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이죠. 즉 이제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은 도시의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서울은 이건 이제 북한산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저 남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된 모습들을 좀 보실 거고요. 그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산으로 보이잖아요. 서울이 전체가 600제곱킬로미터인데 사실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거는 4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은 이제 보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저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뭐 콘크리트다, 뭐 이런 이제 빌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겠지만, 도시 전체적인 어떤 조망으로 본다면 사실 굉장히 자연적 친화적인 이제 도시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로 조금 확인해 보면, 아까 이제 인구수는 뭐 약 1000만 정도로 비슷한데, 밀도로 보면 이제 밀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적은 토지에 많은 사람이 산다. 또는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한 사람이 사용하는 토지가 좀 적다 이런 표현인데, 멕시코시티 같으면은 헥타르 100m 약 초등학교 하나 크기인데요. 거기 한 60명이 산다면 서울은 평균적으로 170명. 한 3배 정도의 사람들, 즉 토지로 말하면 한 3분의 1 정도의 토지에 이제 그 많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산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서울의 개발지만을 고려하면 아까 4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그러면 2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4배, 5배 정도, 즉 토지를 그만큼 적게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일단 토지적 자연 지역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그렇고, 저렇게 많이 모이면 대중교통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시티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지금도 이제 이런 식의 개발의 진행이 아직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개별 주택이 있고 자기 자동차가 있고 작지만 자기 뭐 뜰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다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독립해서 고립돼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마트에 가가지고 뭐 음식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직장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버스를 공급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그 밀도가 낮으면 버스를 공급한다 해도 버스에 뭐 두세 명 타고 다니는 이제 상황이 되면 사실 버스 자체를 운영한다는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도시 다 같이 산다는 어떤 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아까처럼 체증, 오염 이런 이제 도시가 되는 또 경제적 비효율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땠냐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 증가도 많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국가도 그 다음에 도시 인구는 그보다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수십만 명이 이제 뭐 이 경우에는 서울의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오던 이제 사람 수가 어느 정도냐면 1년에 평균 약 30만 명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전라도 광주의 인구수만큼 또는 일산 신시가지 그 계획 인구가 27만인데 그 정도의 인구 그러니까 오는 거니까 좀 바꿔 말하면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면 매년 일산 신시가지 같은 거를 매년 30년 동안 매년 만들어야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산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퍼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산사태 홍수 문제도 커지고 자연의 훼손도 커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지금의 어떤 한국의 도시들도 멕시코시티랑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런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고자 조금 다른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게 60년대, 70년대 이제 보다시피 이제 민둥산이 없거든요, 대부분. 지금은 아마 거의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랬는데, 왜 그랬냐 하면 사람은 이제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고 따뜻하게 지내야 돼요. 즉, 맵기, 이제 음식, 취사, 조리도 해야 되고, 또는 뭐 필요한 집도 줘야 되고 뭐 도구도 해야 되고 가구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나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에너지도 얻어야 되고 도구도 얻어야 되니까 나무로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다 보면 이 나무를 너무 많이 이제 베면 당연히 이제 사막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냥 못하게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얼어서 그러니까 이제 추워서 고생을 하거나 뭐 음식을 잘 못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에너지를 대체할 것들을 제공해야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제 연탄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뭐 가스를 공급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되는 거고 또 임산물 대용제라고 해서 나무가 아닌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나무 아닌 걸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하고 물론 또 벌목을 또 제한하는 것도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제 푸르른 강산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네 번째로 조립률이 가장 높은 이제 그런 걸로 바꿨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 계획과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재화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이제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드는데 왼쪽을 보면 꽃게, 이제 양념게장, 뭐 간장게장에서 이제 꽃게탕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먹고 지금도 이제 꽃게를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명태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인데 지금은 멸종된 상태예요. 뭐가 이 둘을 갈랐냐? 74년도에 꽃게는 금어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6월과 8월 사이에 2달간 꽃게를 못 잡게 합니다. 명태는 너무 흔해서 뭐 잡아도 될 줄 알았죠. 근데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뭐 누구나 가서 잡을 수 있으니까 많이 잡았고 그 당시 이제 개체수 기준으로 많은 이제 그 새끼 명태, 그게 이제 노가리입니다. 그거를 많이 잡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씨가 마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보호해서 유지를 시킨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만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저런 이제 목초지가 이제 풀밭이 있는데 이제 소를 데려와서 길러서 먹으면 뭐 좋다. 그러니까 뭐 소를 이제 기를 수 있겠죠. 축산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월 1일 날 시장에 가서 100kg을 하는 이제 소를 사와서 1년을 잘 기르면 200kg가 됐다. 그러면 이제 1kg당 10,000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조금 이제 상상을 해서 소가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볼게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오면 1월 1일 날 이제 100kg 이제 송아지를 이제 사와서 1년 동안 이제 풀을 먹이는데 사실 이제 소가 많다 보니까 풀을 충분히 다 못 먹어요. 왜냐면 풀이 자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소는 이제 19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까지 못 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소만 190kg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소도 190kg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개별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이 얻는 소득.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은 100만 원이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90만 원, 90만 원. 사회소득은 거기 있는 사람 모두 합친 거. 그래서 첫 번째는 100만 원이었지만 두 번째는 90만 원, 90만 원에서 180만 원. 뭐 세 번째는 80만 원씩 해가지고 3명이면 3마리니까 240만 원. 이런 상황인 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제 보여준 거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8번째 사람이 온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 1월 1일 날 100kg에 사고 12월 31일 날 팔면 120kg가, 130kg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30만 원을 버니까 일단 버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8사람이지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5마리만 기르자. 그리고 이득은 똑같이 나누자. 만약에 이런 어떤 약속을 해서 지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제 그걸 해보면 아까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을 벌지만 지금 5마리를 하면 5마리 전체로는 3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요거를 8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37만 5천 원. 그러니까 7만 5천 원씩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하고 5마리만 기르니까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게 더 나은 결정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걸 지켰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요게 공유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유제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공유제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 도시에는 어떠한 공유제가 있을까요? 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게 사실은 도로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랑 연관된 건데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직장까지 평소에 아무것도 안 막힌다면 뭐 차로 간다고 했을 때 뭐 20분이 걸린다. 그럴 수 있는데 뭐 막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40분이 걸린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그 출근 시간에 나 좀 차를 타야겠다라고 차를 제가 이제 끌고 가면 그러니까 원래는 20분이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니까 나는 한 30분 걸릴 것 같아.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똑같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할 때 1000명이든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면 저만 30분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1000명이 다 30분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게 공유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것 그리고 도로의 공급 같은 것들이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또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X축의 도시화율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이렇게 모여 사는가. 그래서 뭐 20%, 40%, 60% 이렇게 많이 모여 산다는 뜻이고요. 이제 왼쪽은 이제 GDP로 표현되는 경제 수준인데 특징이 뭐냐면 왼쪽은 도시화율이 낮으면 다 고만고만하게 다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근데 오른쪽은 도시화율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좋아지는데 보시면 굉장히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는 뭐 도시화율 낮은 데랑 별 차이가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일단 모이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도시가 주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는 어렵고 도시를 잘 만들었을 때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 예,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다음 주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만드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도시가 사람과 자연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쩌면은 시민들이 서로가 좀 아끼고 또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공공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 또한 도시와 도시계획에 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서울과 멕시코시티의 도시 사진의 차이를 보고 압축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압축성장이라 하면 아파트나 고층 빌딩을 많이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많이들 그렇게 뭐 질문도 하시고 오해도 하시는 게 있는데요. 밀도라는 게 꼭 층고나 높이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예를 들면 뭐 파리라든지 이런 데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에펠탑이 있는 주변이 뭐 한 5층 정도로 돼 있고, 그래도 밀도나 이런 것들이 결코 이제 서울보다 낮지 않게끔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높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높이랑 많은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건 이제 도시의 이제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는데 좀 낮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높이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뭐 꼭 높은 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들도 많이 탐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다수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결국에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시라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모이는가가 굉장히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다음 시간이 교수님과 함께하는 4회차 마지막 강의인데요. 4회차는 사람과 자연에게 이로운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